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인천 제이버스 차고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쳤습니다. 37년간 몰던 시내버스 핸들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 기사들이 모여 앉은 휴게실에서 김원주가 노란 만년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말순아, 이거 가져가. 퇴직기념이야. 펜 몸통에는 작은 글씨로 새겨진 글자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남시간표 말고 내시간표대로 살아. 원주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펜을 꼭 쥐고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시간표를 산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시간표를 찾기까지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진짜 자유였다는 것을 퇴직 후 한 해를 쉬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딸 민정이가 아이 키우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위 도연이는 직장 생활이 바쁘다며 육아에는 손을 거의 대지 않았습니다. 하람이가 겨우 5살인데 어린이집 마중까지 민정이 혼자 해야 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와서 도와주세요. 민정이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7년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던 저에게 손자를 돌보며 딸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딸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평구 신혼집이었습니다. 전세 3억 2천만 원에 구한 34평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인천 원도심 상가 2채뿐이었지만 월 160만 원씩 나오는 임대료로는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람이는 할머니가 와서 좋아했고 민정이는 육아 부담이 줄어 한결 편해했습니다. 도연이도 겉으로는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많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도연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하는 말로 시작되는 핀잔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37년간 버스 시간표를 1분도 어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규칙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 깜빡하셨네요. 실수가 잦으시네요. 같은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란 만년필을 꺼내 작은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딸네 집에서의 첫 달은 달콤했습니다. 하람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어린이집에 갔고 돌아오는 길에는 할머니, 오늘 뭐해요? 라며 제잘거렸습니다. 민정이는 오랜만에 여유를 되찾은 듯 웃음이 늘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사람 될 것 같아요. 민정이가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느라 항상 피곤해했던 딸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도연이도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대리로 일하는 도연이는 야근이 잦았습니다. 월급이 38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전세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빼면 여유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6시 30분 하람이 깨우기, 7시 30분 아침 식사, 8시 30분 어린이집 등원. 37년간 버스 운전으로 몸에 밴 시간 개념이 육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람이는 제 시간표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시계 같아요. 정확해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저는 하람이 어린이집 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간식 시간, 목욕 시간을 분 단위로 지켰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보인 것은 제가 입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람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났는데 저는 예전 방식대로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열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해열제를 먼저 먹이고 병원에 가는 게 맞아요. 물수건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저는 민정이를 그렇게 키웠고 민정이도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갑자기 제 방식이 틀렸다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제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저녁에 들어와서 집안을 둘러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머니, 하람이 장난감이 너무 어수선하네요. TV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요. 김치찌개 간이 좀 세지 않나요? 작은 지적들이었지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37년간 혼자 살면서 나름의 생활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 준비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버스 기사 시절 습관으로 모든 일을 빨리 처리했는데 하람이가 느긋하게 밥을 먹고 있으면 도연이가 나와서 어머니, 아이 재촉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거든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어린이집에 보내라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8시 30분까지 데려다 주려면 8시에는 나서야 하는데 하람이가 7시 50분까지도 밥을 다 못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그런 말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민정이가 위로했지만 사위의 시선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하람이 우유를 쏟았는데 제가 닦으면서 괜찮다, 괜찮다 했더니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실수하면 좀 혼내셔야죠. 요즘 어르신들은 손자만 보면 다 예뻐하시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저를 개인이 아니라 범주로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판단력 없는 할머니 중 하나인 것처럼. 더 속상한 것은 민정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연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미안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하람이에게 많이 먹으라고 하면 도연이가 요즘은 아이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이는 게 좋대요라고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야채도 골고루 먹어야지라고 하면 강요하면 편식이 더 심해진다고 하거든요라고 정정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버스 기사로 일할 때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제게 기사님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전문가였습니다. 37년간 무사고를 자랑했고 동료들도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도로 도우려는 일마다 지적을 받고 제 방식은 틀렸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도연이의 말투가 더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하람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세대와 지금은 육아 방식이 다르거든요. 혹시 깜빡하신 게 있으신가요? 마지막 말이 특히 상처였습니다. 저는 깜빡한 적이 없었습니다. 37년간 버스 시간표를 1분도 어기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건망증 있는 노인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하람이마저 가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는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니 하람이도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도연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도 37년간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지만 남에게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노란 만년필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시간표대로 살 날이 올 거라고. 베란다에 놓인 선인장 화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적어도 스스로 선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인장이 훗날 제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 봄이 깊어갈 무렵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람이 어린이집 학부모 단체 카톡방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민정이가 들어가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민정이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집 폐급 가사 도우미가 애 데리고 어린이집 가면서 또 지각했네요. 애초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시간 관리 기대하는 게 무리였나 봐요. 유유. 그 아래로 웃음 이모티콘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죠. 아, 그러게요. 어르신들은 원래 그러시죠. 고생 많으세요. 민정이가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친구한테 보낼 메시지를 단체방에 잘못 보낸 거예요. 지금 삭제했지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 캡처를 했을 테고 그 캡처는 벌써 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폐급 가사 도우미.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37년간 버스를 몰며 수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제가 사위에게는 폐급 가사 도우미였던 겁니다. 더 화가 난 것은 지각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람이 어린이집에 8시 30분에 도착해야 한다면 저는 항상 8시 25분에 도착했습니다. 5분 여유를 두는 게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하람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어린이집 앞 공중화장실에 들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8시 32분에 도착했죠. 고작 2분 늦은 것을 가지고 지각이라고 했던 겁니다. 민정이가 부엌으로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지금 회사에서 돌아오는 중이에요. 사과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과?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 저는 폐급 가사 도우미로 낙인 찍혔는데 무슨 사과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연이가 들어온 것은 밤 9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는데 아마 민정이가 급하게 연락했나 봅니다.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친구한테 보내려던 메시지를 잘못 보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친구한테 푸념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단체방에 보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스트레스?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폐급 가사 도우미라고 한 거예요? 도연이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그냥 농담으로. 농담?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37년간 무사고로 버스를 몬 사람을 폐급이라고 하는 게 농담이에요? 민정이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도연이도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정말 폐급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도연이가 잠깐 실수한 거예요. 실수? 저는 일어섰습니다. 실수는 한두 번 하는 거야.
매일 나한테 요즘 어르신들은 깜빡하셨네요 하면서 무시하는 게 실수야? 도연이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시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요즘 육아 방식이 예전과 달라서 그만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폐급 가사 도우미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응이 더 화가 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원래 그러시죠라는 말들. 저는 어떤 어르신입니까? 37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딸 하나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상가 두 채까지 장만한 사람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도움을 주러 온 집에서 폐급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하람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 괴로웠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제가 민감하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편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할머니, 하람이 요즘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말투에서 뭔가 탐색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단체방 얘기를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람이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김원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버스회사 시절 동료였던 원주는 지금 노무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주야, 나 좀 만나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말로는 길어. 만나서 얘기할게. 원주와 만난 곳은 부평중앙공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원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아, 그게 뭔 소리야? 폐급 가사 도우미라니. 그게 내 신세야. 집안일 해주고 아이 돌봐주고 그런데도 인정은 못 받고. 원주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도와줄게. 37년간 무사고로 버스 몬 사람이 폐급일 리 없잖아.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베란다의 선인장을 떠올렸습니다. 물이 적어도 스스로 서는 식물.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카톡방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도연이는 저를 보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뭔가 하면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하는 식으로 정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정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옆에 앉았습니다. 뭔가 미리 상의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전세 만기가 내년 3월이거든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를 안 받고 월세로 바꾸겠다고 하네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이런 일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1억으로 줄이고 월세를 150만 원 받겠다고 해요. 지금 전세금 3억 2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럴듯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이의 표정에서 다른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도연이가 민정이를 쳐다봤습니다. 보증금 2억 2천만 원으로는 다른 전세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시세가 너무 올라서.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새 전세집을 구하려면 최소 4억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도연이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아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상가 두 채 합치면 시세가 4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담보대출 받으면 2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세집 구하는데 충분하고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신청서, 상가 등기부등본, 심지어 대출 상담 예약까지 다 잡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야죠. 어머니도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고 계시잖아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편히 지내고 있다고요? 매일 눈치를 보며 사는 게 편한 건가요? 민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세집을 못 구하면 월세로 살아야 하는데 월 150만 원은 너무 부담이에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상가를 담보로 잡으려는 계획을. 어머니, 대출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도연이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자는 저희가 다 낼 거고 원금도 저희가 갚을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피해가 안 가요. 피해가 안 간다고요? 제 재산을 담보로 잡는데 피해가 안 간다고요? 그리고 사실 어머니 상가 임대료로도 생활이 넉넉하잖아요. 월 160만 원씩 나오니까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내 임대료로 생활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아, 그게 아니라. 도연이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니까 생활비가 따로 들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얹혀 산다는 거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가족? 저는 웃었습니다. 폐급 가사 도우미도 가족이야? 도연이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실수한 거라고.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재산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가 말렸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 민정아? 내 재산을 담보로 잡겠다는데 고맙다고 해야 해?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 어머니. 도연이가 다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월세로 살면 되잖아. 월 150만 원씩 내기가 쉽지 않아요. 제 월급이 380만 원인데 여기서 생활비 빼고 적금 넣고 하면. 적금? 저는 놀랐습니다. 적금도 넣고 있어? 도연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집 살 돈을, 집 살 돈은 모으면서 내 재산을 담보로 잡겠다는 거야?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민정이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도연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담보 설정만 해주시면 이자도 저희가 내고 원금도 저희가 갚을게요. 그럼 언제까지 담보를 묶어둬야 해? 한 2, 3년 정도면. 2, 3년? 저는 웃었습니다. 그 사이에 너희가 돈을 못 갚으면 내 상가를 잃는 거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장담해? 너도 회사에서 잘릴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잖아. 도연이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부정적이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나는 37년 동안 버스를 몰면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어. 안전운전의 기본이거든. 도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내 재산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그날 밤 저는 노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서류는 내 펜으로만 서명한다. 간단한 원칙이지만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3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서류에 서명했지만 항상 신중했습니다. 한번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며칠 후 도연이가 다시 접근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사업? 네,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상가 담보로 받은 돈의 일부를 투자해서 함께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이제 대놓고 제 돈을 투자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서류는 내 펜으로만 서명해. 도연이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냥 내 원칙이야. 중요한 서류는 내 펜으로만 서명한다고. 그때까지도 도연이는 제가 결국 서명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노란 만년필로 서명할 서류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담보 제공을 거부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도연이는 저를 볼 때마다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고 민정이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하람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길에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요? 이사?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한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람아, 할머니는 항상 너를 도와주고 있잖아. 응, 알아요. 근데 아빠는 다른 도움이 필요하대요. 집에 돌아와서 민정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람이 앞에서 이사 얘기를 왜 해? 민정이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이가 불안해하잖아. 어른 일을 애 앞에서 말하는 게 맞니? 미안해요. 도연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스트레스 얘기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면제부는 아닌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들어와서는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었습니다. 하람이가 장난감을 조금 어수선하게 놓아뒀다고 정리 좀 하라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왜 애한테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람이한테 너무 관대해요. 애가 버릇 없어져요. 버릇 없다고? 7살 아이가?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규칙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하람이와 함께 놀이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할머니, 배 아파요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말해봐. 여기요. 하람이가 배를 가리켰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데려와서 체온을 재보니 38.5도였습니다. 도연이는 회사에 있었고 민정이는 마트에 장 보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일단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하람이 열나고 배 아프다는데 병원 데려가야겠어. 네. 많이 아파? 엄마 혼자 괜찮아? 38.5도야. 일단 응급실 갈 테니까 빨리 와. 아,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도연이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하람이를 업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하람이는 계속 할머니, 무서워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다, 할머니가 있잖아라고 달랬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장염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수액을 맞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액을 맞는 동안 민정이가 왔지만 도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도연이에게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문자만 보냈네. 민정이가 미안해했습니다.
하람이가 수액을 다 맞은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연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장염이래. 수액 맞고 약 받아왔어. 그렇구나. 고생하셨네요. 그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 온 상황인데 고생하셨네요로 끝이었습니다. 회의가 그렇게 중요했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아이가 아픈데? 어머니 계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나도 사람이야. 아이가 아프면 무서워하는 거 정상이잖아. 어머니가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경험?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 키워본 경험? 그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모든 걸 혼자 해도 된다는 거야? 도연이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24시간 대기조야?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는? 민정이가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너도 마찬가지야. 도연이가 바쁘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엄마, 도연이도 직장인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 직장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37년간 직장인이었어. 그런데 가족이 아프면 달려갔어. 그건 응급실에서 하람이가 무서워서 올 때 아빠를 찾더라고. 근데 아빠는 회의가 더 중요했지.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민정이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뭐야? 정말? 도연이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죠. 가족? 저는 냉소했습니다. 가족한테는 폐급 가사 도우미라고 하고 가족 재산은 담보로 잡으려고 하고 가족 손자가 아파도 회의가 더 중요하고. 도연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하람이가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었던 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빠가 바빠서 할머니가 함께 있을게라고 말했던 것도. 아이는 이해한다고 끄덕였지만 그 눈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노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노선 계획. 37년간 버스 노선을 외웠듯이 이제는 이 집에서 벗어나는 노선을 그려야 할 때였습니다. 먼저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서 상가 임대차 정리, 신탁 설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수. 왜 여수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37년간 도시의 매연을 마시며 살았으니 이제는 바다바람을 맞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절 폐급이라고 부르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제 시간표대로 살 준비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탈출 노선을 실행하는 날이었습니다. 37년간 버스 운전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계획은 정확하게, 실행은 신속하게. 망설이면 사고가 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9시 개점과 동시에 들어가서 제 계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료가 들어오는 계좌, 생활비 계좌, 적금 계좌까지 모든 돈을 하나의 새 계좌로 옮겼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옮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사 준비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사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자동이체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까지.
딸네 집과 연결된 모든 줄을 끊었습니다. 해지 일자는 언제로 할까요? 오늘부로요. 은행원이 놀란 표정이었지만 절차를 진행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 상가에 갔습니다. 20년 넘게 제 상가를 임차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장현식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오늘 갑자기 웬일이세요?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장현식과는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제가 상가를 처음 샀을 때부터 계속 임차해서 장사를 해온 분이었습니다. 임대료도 한 번도 늦게 낸 적이 없고 서로 믿고 지내는 사이였죠. 임대차 계약 방식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요? 지금까지는 제게 임대료 주셨잖아요. 앞으로는 직접 이 계좌로 넣어주세요. 새로 만든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장현식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가정사가 좀 복잡해서요. 돈 관리를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사이라 제가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다음 달부터 여기로 넣으면 되겠네요. 네, 고마워요. 세 번째는 김원주 사무실이었습니다. 말수나 무슨 일인데? 유언장 새로 쓸 거야. 상가는 신탁 걸고 현금 남으면 하람이 앞으로. 대신 내가 살아있을 땐 누구도 손 못 대게. 원주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민정인? 민정인 이제 충분해. 내가 다 해줬잖아. 대학도 결혼도 신혼집도. 이젠 하람이 차례야. 정말 이대로 할 거야? 이제는 내 뜻대로 해야 할 때야. 서류를 앞에 두자 저는 퇴직 때 받은 노란 만년필을 꺼내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네 번째는 휴대폰 대리점이었습니다. 번호 바꾸고 싶어요. 기존 번호 그대로 쓰시는 게. 새로 받을게요. 새 번호를 받고 기존 번호는 해지했습니다. 연락처는 필요한 것만 새 폰에 저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여수행 기차표 한 장요. 언제 출발하세요? 내일이요. 급하시네요. 갑자기 떠나고 싶어졌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오후 5시였습니다. 하람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있었고 민정이와 도연이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하루 종일 못 봤네. 볼일 보고 왔어.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 사건 이후로 계속 어색한 분위기였죠. 식사를 마치자 도연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생각해 보셨죠? 담보 설정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생각해 봤지. 도연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결론도 내렸고. 어떤 결론인가요? 담보는 없어. 도연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같이 사는 것도 오늘로 끝이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그 말 그대로야. 더 이상 여기 안 살아. 도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했어. 가족끼리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족? 저는 웃었습니다. 폐급 가사 도우미도 가족이지? 도연이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가 그것뿐이야? 내 재산 담보로 잡으려 한 것도, 하람이 아플 때 회의가 더 중요했던 것도. 민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진정하고 얘기해봐. 얘기?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 뭐가 달라졌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갈 거야. 어디로 가실 건데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알 필요 없어. 폐급이 어디 가든 상관없잖아. 하람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나도 같이 갈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하람아, 할머니 잠깐 여행 가는 거야. 곧 돌아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저도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중요한 서류들, 노란 만년필, 베란다의 선인장도 작은 화분에 옮겨 담았습니다. 새벽에 하람이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가 곤히 자고 있었어요.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할머니가 널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천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37년간 살던 도시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기분이라고. 여수역에 내렸을 때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37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어릴 때 고향이 바닷가였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죠. 역 앞에서 택시를 잡고 구항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가실까요? 기사가 물었어요. 구항 근처에 민박 있나요? 민박이야 많죠. 조용한데 원하시면 항구 끝쪽으로 가드릴까요? 네, 그래 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둘러봤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 아니라 정말 현지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죠. 바다민박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방 있나요? 사장 아주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네, 있어요. 얼마나 머무실 건가요? 한 달 정도요. 아니, 그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장기 투숙이시네요. 괜찮아요. 방은 단출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렸죠. 37년 만에 듣는 파도 소리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짐을 풀고 선인장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너도 바다 보며 살아봐. 첫 며칠은 그냥 걸었어요. 항구를 돌아다니고 방파제에 앉아서 바다를 봤죠. 머릿속이 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37년간 매 순간 시간에 쫓기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느꼈어요. 아침마다 어시장에도 갔습니다. 새벽 4시면 벌써 활기가 넘쳤어요. 어선들이 밤새 잡아온 생선을 경매하는 모습을 보면서 37년 전 제가 새벽 운행을 시작할 때의 기분을 떠올렸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표대로 살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 번호라서 몰랐나 봐요. 엄마 어디야?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여수에 있어. 여수? 왜 갑자기 여수에? 바다가 보고 싶어서. 엄마, 장난하지 마. 빨리 돌아와. 도연이도 미안하다고 하고 담보 얘기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잖아. 생각 안 해. 왜 이래? 가족인데. 가족이면 폐급 가사 도움이라고 해? 민정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울먹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돌아와.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민정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에게서 문자가 또 왔어요. 엄마, 하람이가 매일 할머니 찾아요.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물어봐요.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 어디 갔어요? 제발 연락이라도 해주세요. 마음이 아팠지만 답장은 안 했어요. 지금 답장하면 또 돌아가게 될 것 같았거든요. 몇 일 더 지나자 하람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직 글씨가 서툰 7살 아이가 삐뚤빼뚤하게 썼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할머니 없으니까 심심해요. 할머니가 해주던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읽어주던 책도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같은 코스를 산책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하게 됐죠. 서울서 오셨어요? 수협 앞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인천에서 왔어요. 장기간 계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동네 사람이네요. 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따뜻한 말이었어요. 37년 사위에게서 못 들었던 말을 동네 아주머니한테서 들었죠. 동네 사람들은 단순했어요. 저를 인천에서 온 아주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그걸로 충분했죠. 제가 누구 며느리인지, 누구 엄마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인사하고 가끔 수협에서 생선 사면서 이야기하는 이웃일 뿐이었죠. 그런 관계가 편했어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기분이었어요. 어시장을 다니면서 자연스레 생선 고르는 눈이 생겼어요. 어떤 생선이 싱싱한지, 언제 잡아온 건지 알 수 있게 됐죠. 37년간 장을 보며 키운 안목이 여기서도 통했어요. 아주머니, 눈이 좋으시네요. 이 고등어 오늘 새벽에 잡아온 거예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말했어요. 어디서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요. 어느 날 민박 사장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 반찬가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나이 든 분들만 남아서 반찬 만들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반찬가게요? 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반찬 몇 가지만 사서 드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읍내까지 나가야 해요. 그날 밤 생각해 봤어요. 37년간 민정이 키우면서 반찬 만들기는 자신 있었어요. 김치, 나물, 조림, 볶음. 손맛이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다음날 동네를 더 자세히 둘러봤어요. 항구 근처에 작은 빈 점포가 하나 있었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월세 60만 원이라고 했어요. 장사하실 건가요? 반찬 가게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 동네에서 그런 가게 필요했거든요. 계약을 하고 일주일 동안 점포를 정리했어요. 냉장고, 진열대, 조리 도구들을 하나씩 갖춰나갔죠. 간판은 선인장 반찬이라고 했어요. 동네 간판 만드는 아저씨가 물었어요. 선인장이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물을 적게 줘도 스스로 서는 식물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좋은 이름이네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 새벽마다 어시장에 나가서 재료를 샀어요. 그날 싱싱한 재료로 반찬을 만들었죠.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깻잎찜, 감자조림. 37년간 집에서 해왔던 그 맛 그대로였어요. 첫날 문을 열었을 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반찬 좀 보여주세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나물류 좀 주세요. 혼자 먹기엔 만들기가 힘들어서 시금치나물과 도라지나물을 포장해 드렸어요. 할머니가 한 입 맛보시더니 말했어요. 손맛이 좋네요. 우리 시골 맛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뭉클했어요. 37년 만에 제 요리를 진심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루하루 단골이 늘어갔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젊은 부부들, 가끔 관광객들까지 모두들 맛있다, 정성이 느껴진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일주일 후 어업인들을 위한 도시락도 시작했어요. 새벽에 배 타고 나가는 분들이 간단히 드실 수 있도록 김밥, 주먹밥, 된장찌개를 작은 용기에 담아서 팔았죠. 아주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젊은 어부가 말했어요. 집밥 같아서 좋아요. 한 달 지났을 때 하람이한테 엽서를 보냈어요. 하람아, 할머니가 바다에서 반찬 가게를 열었어. 이름은 선인장 반찬이야. 할머니가 만든 반찬을 동네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줘. 할머니 시간표로 살고 있어.
일주일 후 하람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할머니, 반찬 가게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가서 할머니 반찬 먹고 싶어요. 할머니 시간표, 저도 배우고 있어요. 아이의 글씨가 조금 더 반듯해져 있었어요. 반찬 가게를 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도연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오늘 팔 반찬들을 진열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뒤를 돌아보니 도연이가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사위였는데 뭔가 초라해 보였어요.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구겨진 셔츠에 며칠 못 깎은 수염이 거칠었죠. 여기까지 뭘 하러 왔어? 어머니를 찾으러 왔어요. 저는 계속 반찬을 진열했어요. 도연이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찾았어? 민정이가 우편번호로 추적해서 동네가 작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도연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안 돼.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저는 손을 멈추고 도연이를 똑바로 봤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폐급 가사 도움이라고 한 것, 담보 설정 강요한 것, 하람이 아플 때 방치한 것. 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다야? 도연이가 당황했어요. 또 뭐가? 존중. 네. 나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은 게 가장 잘못된 거야. 그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 멸치볶음 있어요? 네, 방금 만들었어요. 맛보세요.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한 입 드시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말순 씨 손맛이야. 이거 하나, 콩나물 무침 하나 주세요. 포장을 해드리면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말순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졌어요. 혼자 사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정말 고마운 가게예요. 할머니가 나가신 후 도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런 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 이게 뭐가 문제야? 아니,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고생? 저는 웃었어요. 37년간 버스 몬 게 고생이지. 이건 고생이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도연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편히 사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편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매일 눈치 보고 폐급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편한 거야?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도연아, 너 정말 모르지? 저는 멸치볶음을 하나 더 만들면서 말했어요.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그냥 편리한 가사 도우미로만 봤지. 아이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필요하면 돈까지 내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도연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37년간 나도 사회생활했어. 동료들도 있었고, 인정받는 일도 있었어. 근데 너희 집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가 됐지. 저는 계속 반찬을 만들면서 말했어요. 여기서는 달라. 동네 사람들이 내 반찬을 기다려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말순 씨라고 부르면서 인사해줘. 37년 만에 처음으로 존중받는 기분이야. 그때 젊은 어부 한 명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내일 새벽 도시락 주문할게요. 5개요. 네, 알겠어요. 몇 시에 찾으러 오실 거예요? 새벽 4시쯤요. 그럼 3시 50분까지는 준비해 놓을게요. 어부가 나간 후 도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37년간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는데 뭐. 그건 일이었잖아요.
이것도 일이야. 내가 선택한 일. 도연이가 답답해했어요. 어머니, 돈도 문제고. 여기서 얼마나 버시겠어요? 집에서 편히 사시는 게. 돈? 저는 웃었어요. 하루에 15만 원 정도는 나와. 한 달이면 450만 원이고, 여기 월세 6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빼면 340만 원 남아. 상가 임대료 160만 원까지 하면 월 500만 원이야. 도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버세요? 놀랍지? 폐급 가사 도우미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그때 도연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봤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에서 연락 왔어? 네. 프로젝트 문제로. 그럼 가봐야지. 도연이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도 힘들어요. 뭐가? 전세 문제도 해결 안 됐고, 민정이는 육아휴직 끝나면 복직해야 하는데, 하람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반찬 포장을 계속하면서 들었어요. 하람이가 매일 할머니 찾아요.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민정이도 우울해하고 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돌아와 주세요. 다시 시작해봐요. 다시 시작?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아, 너 아직도 몰라? 문제는 담보도 아니고 집안일 분담도 아니야. 그럼 뭐가? 마음가짐이야. 너는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봐.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도연이가 무릎을 꿇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바뀔게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도연이를 일으켰어요. 일어나. 사람들 다 봐. 바뀔게요. 진짜 바뀔게요. 도연아,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너도 알잖아. 저는 선인장 화분을 가리켰어요. 저 선인장 봐. 물을 적게 줘도 스스로 서. 나도 이제 혼자 설 수 있어. 너희 도움 없이도. 도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럼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안 돌아가. 여기가 내 자리야. 도연이가 한참 서 있다가 말했어요. 하람이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 그리고 하람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놀러 오라고. 정말요? 응. 하람이는 언제든 환영이야. 도연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하람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 주라고 했어요. 그림을 펼쳐보니 할머니와 하람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래쪽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고마워. 하람이한테 할머니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도연이가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안 바뀌어. 이제 내 시간표대로 살 거야. 도연이가 떠난 후 저는 하람이 그림을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선인장 화분을 그 옆에 놓았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그날 저녁 하람이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하람아, 할머니는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반찬을 좋아해서 매일 바쁘게 살고 있어. 할머니는 처음으로 내 시간표대로 살고 있는데 정말 행복해. 하람이도 나중에 커서 자기만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살았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항상 사랑한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바다를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37년 만에 보는 평온한 저녁이었어요. 여수 구항의 선인장 반찬은 이제 동네 명물이 되었어요. 아침이면 어업인들이 도시락을 사러 오고 낮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반찬을 사러 와요.
요즘은 관광객들도 가끔 들러서 할머니표 손맛을 맛보고 간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어시장을 돕니다. 37년간 지켜온 시간표는 여기서도 그대로예요. 다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게 다르죠.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를 완전히 식구로 여겨줍니다. 말순이네라고 부르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와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아프면 죽 끓여 갖다 드리고 젊은 부부에게는 육아 조언도 해주죠. 하람이는 이제 10살이 되었어요. 방학 때마다 여수로 놀러 와요. 처음엔 민정이와 함께 왔는데 작년부터는 혼자서도 와요. 기차 타는 법을 익혀서 말이죠. 할머니, 저 바다 보면서 반찬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하람이가 말했어요. 왜? 할머니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이가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민정이는 작년에 도연이와 이혼했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면서 하람이와 둘이 살고 있죠. 엄마 말이 맞았어. 지난번에 민정이가 말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낭비였다는 거. 얼마 전에는 민정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하람이 학교 선생님인데 민정이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분이더군요. 보기 좋았어요. 도연이는 가끔 하람이 데리러 올 때 봤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고 하람이한테도 더 세심하게 대해주더군요. 아마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게 있나 봐요.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동네 젊은 엄마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 며느리 문제로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뭘 해도 틀렸다고 하고 애 키우는 것도 간섭하고 제 이야기 같았어요. 3년 전 제 모습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참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선인장 화분을 가리켰어요. 3년 전 인천에서 가져온 그 화분이 이제는 새 가지를 여러 개 틔워서 무성해졌어요. 저 선인장 봐. 물을 적게 줘도 스스로 서. 사람도 마찬가지야.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스스로 서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자신을 존중해. 그래야 남들도 존중해줘. 그리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 때로는 용기 내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해. 그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어시장에서 싱싱한 재료들을 사서 반찬을 만들었죠. 37년간 해오던 일상이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문을 열자마자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말순 씨, 오늘도 멸치볶음 있지? 네, 방금 만들었어요. 그래, 고마워. 말순 씨가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37년 만에 진심으로 인정받는 기분이거든요. 점심때쯤 김원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순아,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너는? 나도 잘 지내. 그런데 말이야, 인천에 있는 옛날 동료들이 내 소식 궁금해해. 뭐라고 그래? 다들 부러워해.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 저는 웃었어요. 늦었지만 할만해. 말순아, 내가 용기 내서 나온 게 정말 잘한 일 같아. 나도 가끔 생각해. 내 인생을 정말 내 뜻대로 살고 있나 하고. 전화를 끊고 바다를 봤어요. 오후 햇살이 바다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3년 전 처음 여수에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막막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저녁에 하람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저 요즘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를 했어요. 다른 애들은 의사, 선생님, 연예인 이런 거 발표했는데 저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저는 할머니처럼 제 시간표대로 살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하람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게 가장 뿌듯했어요. 그날 밤 선인장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67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어시장을 돌고 반찬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며 살 것입니다. 내 시간표대로 선인장처럼 물이 적어도 스스로 서서 그리고 존중받지 못한 자리에서의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낭비였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면서 살 것입니다. 박말순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각자의 선인장이 되어 스스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